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죠.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의견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라는 데서 도올 김용옥 씨를 인터뷰해갖고 이번 한일 갈등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신문이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인터뷰하기로 작정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선정해서 인터뷰하는 것은 신문사 개인의 개개 신문사의 권한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건 없고. 근데 이분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했지만 말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못 알아들어갖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왜 무슨 사서삼경이나 읽던 사람을 갑자기 무슨 대역사학자로 보나 아니면 미래학자로 보나 아니면 경제학자로 보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은 그걸 좀 짚어줄까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도올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팩트를 알려주는 게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신문 기사지만 제가 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도올 김용옥은 이번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가미카제 같은 멘털리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미카제. 가미카제는 쉽게 얘기해서 2차 대전 당시에 전력이 절대 열세에 처한 일본이 미군을 향해서 전투기째로 몰고 들어가서 들이박는 자살 특공대를 얘기하죠. 2차 대전 전에만 해도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 공습에 성공한 이후 미국에 초반에 타격을 주긴 했지만 정신을 차린 미군이 이제 반격에 나서서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데서 이제 전면전이 붙었죠. 거기서 아주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하고 야마모토라고 부르는 거함, 굉장히 큰 배죠. 그거 다 잃고 해군력을 거의 상실하니까 점점 이제 일본 본토를 향해서 접근해오는 미군을 향해서 일본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냥 죽어버리죠. 들이받고 비행기체로. 그래서 그걸 또 칭송하는 노래도 있어요. 하이쿠라고 일본의 단가에 보면 사쿠라 꽃이, 그러니까 벚꽃이 꽃잎이 바람에 떨어지듯이 가미카제 특공 용사들은 장렬히 살아했다 이런 류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도올 김용옥은 가미카제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일본이 무슨 우리나라한테 절대 열세에 몰려고 가미카제 같은 멘털리티를 가진 겁니까? 근데 원래 가미카제라는 거는 한문으로 신풍이라고 그러죠. 신은 귀신할 때 신이고 풍은 바람풍자죠. 이게 이제 나온 이유가 1274년하고 1281년에 원나라, 즉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일본을 점령하고자 당시 고려 조정에게 여몽 연합군을 편성해서 일본 본토를 치자라고 해서 이제 두 차례 정벌에 났었죠. 1차 원정에서는 상당히 여몽 연합군이 일본 측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갖고 이제 후쿠오카 근처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했지만 지금의 하카다라 그랬죠. 후쿠오카. 그러니까 이끼돈이 대마도 이거 지나면 이제 그 후쿠오카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수조롭게 접근해서 승리를 거두고 접근했는데 하카다마 안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갖고 여몽연합군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감수하고 후퇴했죠. 그리고 1281년에 2차 여몽연합군 역시 1차와 비슷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태풍 때문에. 그리고 3차 정보를 준비했지만 그때 이제 남쪽, 양자강 남쪽으로 물러있던 송나라에서 원나라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면서 원나라가 이제 그 남송, 그러니까 양자강 남쪽에 있는 송나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을 철수시키는 바람에 그 3차 정벌은 실제 행동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면은 일본 사람들은 태풍이 자기네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원나라, 몽골,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었죠. 몽골을 신의 도움으로 막아냈다라고 해서 이제 신풍, 가미가제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엉뚱하게도 가미가제라는 것이 2차 대전 때 자살특공대로 바뀌었죠. 그런 내막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영옥 교수는 갑자기 아베 정부가 가미가제 특공대와 같은 정신 상태라는 걸 보여준다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팩트도 아무런 분석도 없는 잘못된 말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도울 잡설. 잡설이죠. 그러다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압력을 자해적 공격이라고 규정한 이후에 갑자기 막부 체제하고 천황 체제, 메이지 천황, 명치 유신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 체제를 갑자기 들이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조슈와 사스마, 뭐를 지칭하더니 아베는 조슈 출신이고 다로, 즉 그 외무부 장관은 사스마본 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가서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또 다시 얘기는 또 평화헌법, 일본의 평화헌법으로 넘어가는데 아니 이분 얘기를 읽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측의 공과가 있을 것이고 일본 측에도 또 공과가 있을 것이죠. 그걸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미가제를 왜곡시키고 막부 체제와 천황 체제를 비교하더니 거기서 갑자기 평화헌법이 나오고 갑자기 일본의 도덕성이 좀 무너졌다는 식으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읽어도 보세요. 아마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거 읽으면 잠 금방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그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매우 그 지적으로 편협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도 편협되고요. 인간적으로도 약간 편향된 인물이죠.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적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노태우 전 대통령 보고 노태우 형님 앞으로 저는 태우 형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글 썼던 분이 갑자기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를 찬양하고 또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문재인 정권 찬양하기에 바쁘죠. 노태우 대통령을 큰형님으로 불렀다 노무현을 또 뭐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다 문재인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즉 양지만 찾아다니는 그 인간성임을 저희가 금세 간파할 수 있죠. 일본과 그 우리나라의 관계는 정한론이니 무슨 뭐 막부와 천황이니 이런 어려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보 파트너십이 내면적으로 무너졌죠.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과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서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얘기. 두 번째가 한미일 순회 회담에서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라고 해서 면전에서 아베를 모욕한 얘기. 뭐 사소한 얘기는 합니다만 뭐 아베가 선물한 케이크를 저 같으면 맛이라도 보겠는데 고맙다고.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나는 단 것을 싫어한다며 무례함을 보인 거죠. 그리고 북한과 계속 애정 행각을, 그것도 일방적인 사례, 원사이드 러브라고 하죠. 그 원사이드 러브. 일방적인, 북한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우리만 내리 쫓아다니는 스토커식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저러다가 한국이 북한과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가는구나 라는 위기감을 들게 만드는, 바로 그런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된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다면 차라리 아무 말을 또 하지 말까, 아니면 자기 부하들이 시켜서 예를 들어서 대응을 하는데도 수순이 있는 거죠.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제일 이제 뭐 외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나섰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청와대 누가 나서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 권력 핵심의 생각은, 일본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총리가 나서서 얘기하는 거 하고, 정말로 결단을 내릴 때 그때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죠. 일단 문 대통령은 그 수순도 어기고 말의 강약도 거꾸로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진창에 빠지고 말았어요. 제가 왜 도올 김용옥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얘기를 또 꺼내냐면, 이 사람이 상당히 위험한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싸우는 게 아베의 퇴행에 맞서 싸운다는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라는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번 기회에 일본의 반성 끌어내는 게 세계사적 의미가 있대요. 무슨 일본의 반성을 끌어내겠어요. 일본 반성할 바갖고 반성했는데.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말이, 남북이 하나로 힘 모을수록 일본에 대한 대처도 쉬워진대요. 이 말이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돌같이 이렇게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언급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바로 남북이 하나로 힘 모을수록 일본에 대한 대처도 쉬워져. 이 말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좀 주제로 삼았는데요. 지금 남북이 하나로 힘 모을수록 일본에 대한 대처도 쉬워진다는 얘기는 소설가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류의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소설 보면 돌아가신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 이휘소 씨가 무슨 남긴 뭐 어쩌고저쩌고를 통해 갖고 나중에 뭐 갈등이 일어날 때 북한에서 뭐 우리를 도와주는 뭐 이런 식의 스토리잖아요. 지금 남북이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는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고 있는데 그 힘을 모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저렇게 미사일과 방사포를 펑펑 쏘아야 되겠어요? 핑계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깔아뭉개는 태도이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 동해안으로 처음에는 뭐 원산만인가에서 쏘다가 나중에는 뭐 황해남도에서 평양상공을 가려고 동해 쪽으로 쏴서 그래서 바위섬 하나를 폭파시켰잖아요. 그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겁을 준과 동시에 일본을 겨냥한 그 유도탄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방사포 발사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로 힘을 모은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로 힘을 모은들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에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인력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1년 내로 망하느냐 이대로 버티느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만일 북한과 힘을 뭉친들,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재원을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 동서독이 처음 통일했을 때처럼 완전히 몇 년간은 침체기를 겪게 되겠죠. 근데 무슨 힘을 하나로 모아요. 그리고 중국이 힘을 하나로 모으도록 방치하겠어요? 아무런 그 국제정치에 대한 상황도 모르면서 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고구려의 후예니까 만주 저벌판까지 뭐 흥룡관까지가 우리 거였죠. 하지만
우리 거를 되찾을 만한 힘을 기르기 전에 또 역사적인 사고로 팩트로 정신을 무장하기 전에 이런 큰 소리만 친다는 것은 그런 걸 허풍이라 그러죠. 무슨 남북이 하나로 힘을 모아요. 지금 우리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을 떠안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 최소 10년 동안은 이 저성장이나 아니면 성장 하락,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각오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로 힘을 모을수록 일본에 대한 대처도 쉬워져요. 혹시 무슨 소설이나 만화 보고 진짜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핵미사일 공격하길 바라고 이런 소리 하는 겁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죠. 제발 저는 좀 요새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식인도 진짜 아니면서 나서갖고 요사스런 혓바닥을 놀리는 행태를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도올 김용호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에요. 실제로 인터뷰도 해봤고 이 사람의 성향도 알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건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린 상황이라서 말 안 하겠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뭐랄까 정신이 이렇게 평행이 안 되는 불균형인 사고의 소유자이자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하는 말마다 거대 담론인 척 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역사적인 근거와 맥락도 틀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허풍 잘 떠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원래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허풍을 잘 떱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도올 김용 씨의 큰형이신 전 고려대학 교수 그분이 82세로 돌아가셨는데, 참, 저는 그분이 그렇게 예전에 이 도올 김용욱 씨가 막내였는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근데 갑자기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번 사태를 이렇게 오도하는 걸 보면서 혹시라도 여기에 또 솔깃해서 속아 넘어가실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뭐 남의 신문이긴 하지만 일부러 한번 꺼내봤습니다. 저는 한일 간의 사태가 당분간은 냉각기를 맞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가했던 공격인 반도체 3종의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거에서 한 가지를 이제 풀어줬죠. 쉽게 이제 수출하라고 허가를 내려줄 거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실행안은 아직 일본이 갖고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교 라인이나 아니면 좀 일본과 지일파 인사들을 동원해서 일본의 또 막구 세력과 그렇게 교섭을 좀 벌여서 우리 서로 흥분의 도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는 존경하지 않지만 하도 철새처럼 이리저리 정당을 옮겨다니는 일명 손학세, 손학규 지금 무슨 바른미래당인지 그 대표가 내놓은 안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 1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 배상은 우리 국가가 해주고 일본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얘기지만 그분들에게 아픈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뭐 이런 외교적인 수사 정도로 받아서 끝내면 강제징용공들의 수익도 바라던 금전적인 보상도 해주고 두 나라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손학규 씨가 모처럼 좋은 방안을 저는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뜻하지 않은 한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기업들 자산 압류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을 텐데 일본이 이거 자산 압류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건데요? 대책도 없으면서. 게다가 지금 일본에는 우리의 제일교포들이 벌써 3세, 4대 시대를 맞았죠. 그분들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정권이 내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야욕에 사로잡혀서 같은 핏줄들을 고생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게 난 하고 난 이후에 양국 정상이 한번 만나서 서로 우위도 다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죠. 무슨 남북이 하나로 힘을 모으고 뭐 가미가제 특공대는 짜증나 죽겠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와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넉 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요즘에 휴가를 많이 떠나셨는지 좀 조회수도 감소하고 그래서 좀 우리 그 최인영 사장이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더 선선해지면 돌아오실 걸로 믿고 많은 격려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퍼날리기 좀 해서 제가 계속 진짜 뉴스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